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부 펀드가 어딘지 아신가요?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굉장히 그 1인당 GDP도 매우 높고 선진국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고 그 국민 만족도도 매우 높은 나라, 그리고 복지도 좋고 한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워낙 또 노르웨이라는 나라 자체가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수혜도 많이 보고 있죠. 여러 가지 원자재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식자재들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노르웨이 고등어도 역시 매우 중요한 그 국가의 자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나라에 부를 불려주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펀드인데 본인들의 나라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도 않은 그런 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여기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 가져갈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규모는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이제 3천조 원 정도, 노르웨이 그 화폐 단위로 봤을 때는 21조 2,700억 크로네 정도 사이즈가 되는 거고요. 국민 1인당 자산이요 약 5억 원입니다. 상당히 높죠. 인구가 550만 명인데 각각 그 1인당 5억 원, 그러니까 달러로는 한 39만 달러 정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1998년 이후에 연평균 수익률 6.64%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세계 최고의 펀드로서 그 명맥을 아주 오랜 기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아주 놀라운 원리, 자국에는 단 1원도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르웨이는 어떤 거를 또 알고 있는 걸까요? 과거 산유국 시대를 보게 되면은 이른바 네덜란드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1969년 국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된 이후에 노르웨이가 다른 산유국들처럼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 네덜란드병, 그러니까 흔한 산유국의 종말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먼저 막대한 석유 대금이 국내로 유입이 되었었어요. 당연히 이런 석유 대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중 통화량이 폭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물가, 임금들 역시나 연쇄적인 폭발적인 인플레이션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비싸진 인건비랑 통화 가치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에는 자국 제조업에 대한 경쟁력이 붕괴가 되었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라도 석유가 고갈되거나 아니면 뭐 유가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한두 번씩 폭락을 또 하잖아요. 이런 순간에 왔을 때 이제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자원 부국들이요, 그 자원을 믿고 또 그 자국 펀드를 또 자국에 있는 에너지에만 투자를 하다가 이 자원 부국들이 몰락하는 경우들을 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이 함정을 정면으로 피해 갔는데요. 노르웨이의 역발상 기법이 바로 국내 투자는 0%로 가져가겠다라는 4대 원칙을 유지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가 위험에 대한 분산입니다. 노르웨이 국민의 월급과 집값, 세금, 정부 재정 이미 노르웨이 경제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에 국부펀드까지도 국내에 묶여 있어 버리면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국가 내부에 묶여있는 것들이 연쇄적인 충격으로 무너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도 투자 자산을 국내만 국한이 되게 된다면 결국엔 같이 무너지면서 나라 전체가 파국으로 이어지게 되는 걸 100% 해외 펀드로, 해외 자산으로 투자를 해서 이 펀드를 격리시켜서 국가라는 배가 흔들렸을 때 안전하게 국가의 금고를 지킬 수 있게 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 과열 방지입니다. 매년 수백조 원의 오일머니가요 이미 국내에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도 국부펀드가 계속해서 자국에다 투자에게 주게 되면은 결국 자국에 있는 자산들, 주식, 부동산들이 폭등을 하고 또 이래저래 여러 물가들이 폭등을 하면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뭐 어디에 자산에 돈이 쏠리면 거기를 많이 몰리면서 결국에 최근에 주식들이 무너지면서 뭐 체감하기로는 주변에 뭐 절반 이상이 또 주식으로 손실이 났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먼저 해칭을 해서 자국에 대한 과열도를 미리 낮춰버리는 그런 형태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걸로는 또 정치적인 개입에 대한 이슈를 아예 원천적으로 없애버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선심성 일자리 창출이나 부실 기업이 발생하게 됐을 때 국부 펀드를 활용해서 지원해주게 되면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정치권들이 돈에 손을 대게 되는 경우가 되고, 돈에 어떤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계속 영향을 주면서 국부 펀드로 운용해야 되는 펀드 운용력과 정치권들이 결부가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많은 장점이 있을 수는 몰라도 그 안에서 모럴 해저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그 운용에 대한 목표를 제대로 유지하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게 펀드가 돌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철저히 분리했기 때문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라는 게 상당히 주요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미래 세대에 대한 보호도 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기법, 원금은 절대 훼손하지 않고 장기 기대 수익률인 연 3% 안팎에서만 엄격하게 예산으로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그 펀드의 인출액은 2.7%이고 요것도 의회 승인을 거쳐야지만 2.7%를 꺼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보여드렸듯이 연평균 수익률은 6.64% 보여줬었기 때문에 연에 2.7%라는 높은 수치를 뺀다 하더라도 4% 알파가 남으니 국가의 부는 계속해서 복리로 커져 나가는 것이게 됐습니다. 흔한 산유국들이 무너질 때 노르웨이는 역발상으로 잘 준비했다라는 것이고요. 석유는 사라지더라도 금융자산을 통해서 영원한 수익을 만들어내면서 당장의 국부도 준비하면서 미래 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이 노르웨이가 정말 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국가이지만 아주 강력한 국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상장 주식을요 무려 1.5%나 소유하고 있는 금융 제국입니다. 현재 자산 배분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글로벌 상장 주식을 71%, 전 세계 7,200개가 넘는 우량 기업의 지금 현재 주주로서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지분들을 각각 1%씩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글로벌 채권에도 26.5%, 상업용 리테일 부동산, 비상장 부동산에도 1.7% 보유를 하고 있고요. 풍력과 에너지, 태양광 이런 재생에너지 인프라에도 0.4%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글로벌 채권에도 0.4%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들 체크가 되고 있고요.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특히나 많은 운용력들의 그런 어떤 그 실수라기보다는 결국엔 무너지는 부분이 유행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유행하는 기업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비중대로 최대한 시장 전체를 살려는 그런 방식들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고요. AI가 유망해 보이기 때문에 AI 기업을 사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AI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펀드 내 편입이 되면서 또 자연스럽게 펀드의 수익이 커지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5년 역대 최대 수익을 경험했는데요. 역대 최대 15.1% 수익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때 또 워낙 수익이 또 좋았죠. 글로벌적으로. 특히나 이제 AI나 기술주들의 강세가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고요. 2026년 1분기에는 마이너스 1.9% 손실을 봤다가 4월에 4.2% 플러스로 돌아가는 시장의 회복과 함께 오히려 또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그림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노르웨이 국부펀드는요, 글로벌 시장에 대한 파도를 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국내 리스크를 피했긴 했지만 결국 해외 리스크, 글로벌 매크로에 대한 리스크는 당연히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자산 절반가량이 미국에 또 현재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국 빅테크에 커플링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영역, 실물 자산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06년에 7월에는 미 리테일 부동산 기업 아스나 파트너스랑 이제 5억 달러 합작 투자, 그러면 북미 중심의 풍력 태양광 송전망 매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서 무조건 주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비교적 오피스 중심에서 이제는 필수 소비재 리테일 자산으로 부동산을 재편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본 거버넌스의 지배자입니다. 단순하게 돈만 넣는 게 아니고요. 현재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지금 테슬라 지분을 1.1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일론 머스크를 1조 달러를 보상해야 된다라는 안들이 진행이 되었을 때 그 투표에 반대표를 던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1조 7,500억 달러 기업 가치로 상장을 했었던 스페이스 X 역시나 열심히 정밀 검토했었던 그런 이력들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생각보다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수천 개의 피투자 기업들의 ESG 리스크랑 윤리 위반 여부들 이런 것들을 이제 AI 스트리밍 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필터링하고 있는 운용의 기술력들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한국국민연금도요, 노르웨이에서 여러 가지를 또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 우리나라 펀드가 오히려 노르웨이 국부펀드보다 수익이 좋기도 했었지만은요. 근데 여러 가지 인사이트는 얻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노르웨이의 국부펀드는 석유, 가스 수출의 재정 흑자인데 한국 국민연금은 국민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로 가고 있잖아요. 게다가 한국은 지금 여기가 오일에 그 집중이 되어 있는 만큼 사실 최근을 봤을 땐 반도체 종목이 워낙 그 비중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 개개인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국가가 나서서 비록 수익률에 대한 기대 수익률은 다소 좀 줄어들지언정 여러 가지 변동성을 줄이고 차라리 안정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국민연금은 이제 국민연금 그게 개정이 돼가지고 절대적인 채무로서 이제 결국 또 다시 연금을 나눠줘야 됩니다. 근데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수익 이내에서 움직이고 있고 미래를 세대를 위해서 영구적으로 절대 원금은 건드리지 않는 정책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의 되물림들이 계속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연금 수령 세대로 전환이 되면서 과거에 가장 많은 연기금을 납부해 줬었던 그 베이비부머들 세대가 이제는 지급을 받아야 되다 보니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들이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요. 국가적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노르웨이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국민연금, 국내 주식과 채권을 대규모 보유하면서 아무래도 최근에도 우리나라 국가에 따라서 연기금에 대한 수익률이 크게 휘청이는 모습들, 이게 해칭이 되지 않는 모습들,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고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뭐 이런 그림들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제 어떤 노르웨이 국부펀드처럼 글로벌 위험을 어느 정도 분산하는 이런 목표를 가져가는 것처럼 국내에 대한 해칭을 어느 정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노르웨이 모델은요, 주식을 하나를 혹은 유행하는 것들, 그런 섹터를 찾아서 투자하는 모멘텀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미 석유로 막대한 국부를 계속해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이게 이 곡간만 잘 지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권의 이런 것들, 선심성 정책에 휘둘리는 것들 이런 걸 못하게 완벽하게 격리를 한 상태에서요. 전체적인 시가총액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리고 기존의 그런 이런 자원 강국들이 자원을 믿고 무너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벌어들인 고가는 해외 우량주산에 투자해서 해칭도 하면서 꾸준하게 살아남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본이 보존되고 축적되는 그런 그림들에 대한 설계가 너무나 좋았다. 결국 이 방식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각 개개인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결론은 굳이 드리지 않겠고요. 현재 투자의 기교보다는 이런 식으로 원칙을 제대로 세워서 시스템을 지키는 그런 어떤 펀드가 전 세계 최고 펀드라는 것은 여러분 개개인에도 큰 인사이트가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만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트레이딩 인사이트들은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 또 꾸준히 드리고 있으니까요. 텔레그램도 꼭 참고하셔서 더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